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일 하루에만 산불이 무려 34건 발생했다는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산불이 481건이나 나더라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약 100일 동안의 산불 피해가 이미 지난 2021년 연간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모기를 전후로 산불 피해가 극심한데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도, 또 2005년 낙산사를 태워버렸던 불도 식목일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1년까지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이 식목일이라고 하니까 식목일의 역설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또 화창한 날씨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식목일도 없고 산불도 없는 세상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목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근데 식목일 하루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하루라도 더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4월 4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계속해서 그 산불 뉴스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당국이 여기저기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98% 정도 잡혔다고 하고요. 그런데 홍성, 대전에서는 진화율이 한 67%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좀 비 소식이 있는데 좀 비가 좀 촉촉히 많이 내려줘서 산불이 전국에서 다 꺼졌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KBS 기자들이 똘똘 뭉친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에 국제 유가는 껑충 뛰었고요.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또 다시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들죠. 이 문제 논의해 보겠고요. 여러분은 챗 GPT 써보셨습니까? 진짜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고 저작권 논란도 또 뒤따르고 있습니다. AI 시대 명함도 원탁의 기자들 K 때 한번 짚어보겠고요. 자, 이제 바로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지난해 7월에 6.3%의 상승률 정점을 찍었고요. 그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통계청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4.2%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0.6%포인트 줄었죠.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가 조금 상승률이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석유류는 전년보다 14% 넘게 하락했고요. 전기, 가스요금과 가공식품 등은 1년 전보다 28% 넘게 뛰어서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지금 10,000원으로는 어디 가서 이제 국수나 냉면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든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화폐 가격, 돈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정답, 이계환님이 제일 빠르셨습니다. 벌써 정답이 들어오고 있네, 이거.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대되는 개념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정답이나 혹은 재미난 오답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특히 제가 방금 이제 이계환님을 비롯해서 성함을 불러드리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번호 이제 뒷자리를 불러드리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팍팍 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의 마음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왔다고 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달라고 제가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의 마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어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새 미국 증시하고 증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입니다. 유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이제 주식, 주요 지수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98% 올랐고 S&P 500 지수도 0.37% 상승했습니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27%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이례적으로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하루 만에 이제 6% 넘게 오르면서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 가격은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폭 올랐습니다. 배럴당 $80 선을 넘어섰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뉴욕 증시가 은행권 위기냐, 물가냐, 이렇게 이제 관심의 종류가 좀 이완화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국제 유가 상승발 물가를 좀 우려하는 수준이 돼버렸고요. 조금 전 개장한 코스피는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코스피가 오일만에 하락 반전했거든요. 이 역시 지금 오페크 플러스의 이제 감산 발표가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이 어제 하루 만에 14.6원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환율의 변동성 좀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공매도를 올해 안에 이제 전면 재개할 가능성을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말을 바꾼 것 같네요. 맞습니다. 금융위원장보다도 더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 월권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어왔는데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이제 외신과 인터뷰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연내 공매도 금기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만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어제 이 원장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공매도 재개를 검토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재개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건데요. 이는 이제 공매도 재개 반대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이제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전 종목 공매도 확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공매도를 외국인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여기고 있어서 재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건 이제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금감원장의 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보다 더 세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높아진 겁니까? 지금 자영업자는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이게 코로나19 탓에 가게 문을 시시때때로 닫아야 했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은 됐는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소비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3분기에 이미 1,000조 원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문제는 대출 금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8월에 우리가 이제 제로금리 시절이었는데 1년 반 사이에 기준금리가 3%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딱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이자 부담이 가중됐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자영업자 1인당
한 360만 원대에서 한 720만 원대로 이자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그 이자 부담뿐만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빚을 진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것도 좀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중채무자라는 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다중채무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 중에 이 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 자영업자 가운데 한 56%, 약 173만 명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73만 명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 한 720조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한 4억 한 2천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죠. 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곳 이상에서 빚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기 좀 어려운 차계, 한계 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새출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반년 만에 지금 신청 채무액이 한 3조 원을 넘어서긴 했는데, 지금 이들 한계 차주를 어떻게 하면 이 재개 발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지 정말 이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뭐 금융상품 내놔서 자영업자들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책 금융상품 인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정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정책 금융 상품의 특성상 이게 대출도 선착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이돌 틱만큼이나 어렵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정금리 2%대 대출 상품의 경우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 2분기 시작이 4월인데 4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제 마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뭐 장애인 기업을 이제 장애인을 이제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을 비롯해서 위기적 지원금, 청년 고용 연계 자금과 같은 정책 자금이 오픈하자마자 당일 오전에 순식간에 종이 마감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게 사초컷이었다. 밤을 새워 정각에 접속했는데도 실패했다. 예산이 너무 쥐꼬리만큼 배정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기가 치솟다 보니까 이제 접수조차 못해서 심사 문턱에도 가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정책 자금을 과연 지금처럼 선착순으로 해야 하는지 좀 더 이제 이 절실한 자영업자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은 없는지 정부가 그 방법론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인터넷 사용하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받을 수도 없을 테고요. 좀 개선을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놓고 이 신용카드 아예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롱카드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성인 1인당 평균 한 4장 정도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혜택이 좋은 카드 1개, 2개만 쓰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휴먼 카드라는 게 이제 발급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제 휴먼 신용카드가 지난해 말 기준 1,555만여 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신용카드 대비 한 18%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이제 3분기와 비교하게 되면 한 91만여 장, 100만 장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카드를 많이 발급해놓고 대출 돌려막기용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실질적 부가 혜택이 집중된 이른바 혜자 카드, 혜택이 좋은 카드로만 이제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카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게 문제는 이게 카드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이게 분실하게 되면 이게 범죄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휴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사 상담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이 해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 인터넷에서 내 카드 한눈에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 몇 장이고 한 방에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계속해서 좀 카드사에게 인하하라 하면서 카드사들이 어떤 소비자 혜택을 많이 줄여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고객만 체리피커, 혜택이 좋은 카드만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들도 사실 체리피커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던 무이자 할부 마케팅을 특정 프리미엄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 카드 사용 금액이 높거나 카드 연회비가 비싼 종류의 이른바 프리미엄 이 회원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발급할 때는 각종 혜택을 집중해 놓고 또 이제 기존 고객들한테는 또 점점 혜택을 빼앗다 보니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뭐 이유도 있습니다. 카드사들 역시 조달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네. 가장 이제 이 많이 들어가는 목돈이 들어가는 무이자 할부 같은 것을 이제 줄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시 무이자 할부 제공하던 카드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추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경제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오늘 경제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재미있는 오답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김근태 님이 스마트한 이대호 편집장 진행을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승일 님은 인스타그램이라고. 뭐 5글자 인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재미있는 오답으로 선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7977님이 아플레이션, 뒤플레이션의 반대말이라고 보내주시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저도 한 아재 개그 하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지만 저희가 성의를 봐서 커피 쿠폰 쏴드리겠고요. 그리고 7723님이 아니 근데 편집장님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닌가요? 왜 이걸 말씀을 안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 입으로 제가 그걸 얘기를 해요. 제 입으로 이렇게 혹시나 전화 오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달라고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냥 커피 쿠폰을 묵묵히 이렇게 쏴드릴 뿐입니다. 7723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시간 KBS 조정인, 성민수, 홍성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유가를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그 산유국 협의체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고 합니다. 감산을. 이게 작년 11월부터는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일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116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하겠다. 혹시 이거 어느 속내가 있겠습니까? 누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정확히는 오펙이 감산을 결정한 게 아니고 네. 그 오펙 소속 국가들이 감산하기로 서로 발표를 한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니까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부처에서 발표를 시작해서 감산을 한 건데 이런 식의 감산이 이제 흔히들 이제 깜짝 감산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작년 10월에 네. 이제 감산을 결정할 때는 모여서 전체 회의가 있었죠. 예. 오펙이랑 그 다른 국가들이 모여서 다른 비오펙 국가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회의를 하지도 않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요 회의는 이제 6월에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장관급 감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 어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 전격 그 감산을 발표한 거는 지금 그만큼 경기 후퇴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린 유가를 좀 방어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네, 실제 뭐 가격이 어제 조정인 기자. 네, 기름 넣으러 갔더니 1,500원대 뭐 이렇게 네. 아침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1년 전만 해도 뭐 2,500원이 가네마네 뭐 이래갖고서는 네.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많이 싸졌다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때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우디 에너지부 같은 경우도 뭐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예방 조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 때문이고 실제로 뭐 최근에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네. 이제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유가가 한 60배럴당 60달러 선까지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가격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좀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원유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들이니까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도 발표가 나왔는데 이러한 감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하려고 하고 미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어떤 생각들이 좀 갈릴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가격 때문인데 뭐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면은 지금 금리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 떨어져야 물가도 잡고 금리 인상도 멈추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기름값을 조금 생산을 늘려야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속내가 있는데 이 지금 뭐 오펙 플러스하고는 완전히 좀 입장이 다른 이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홍성희 기자. 사실 아주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였는데 였죠. 이제 정말 다른 행보를 지난해부터 계속 석유 관련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또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의 중국의 중재로 앙숙이었던 이란과도 이제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석유와 관련해서는 약간 그 주권 국가로서의 본인의 어떤 국가 이익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행보를 계속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과 다르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살펴볼 거는 사실 성민수 기자. 이제 네. 백악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작년 10월에는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이런 식의 비난조였거든요. 네. 다소간 톤 다운된 측면은 좀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있고 없고 선거도 있고. 네. 전 잠깐 이제 궁금해져서 그런데 세 분의 기자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주로 기름은 어디에서 넣으세요? 저는 이제 남양주에 살아서 아, 경기도 거기가 외곽으로 이제 갈수록 좀 싸니까 거기서 주로 넣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덕에서 왔다 갔다 해서 멀진 않은데 네. 차를 SUV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휘발유 값이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네, 확실히 그 많이 들어가니까 기름이 차가 무겁고. 특히 이제 여의도는 전국에서 네. 기름값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왜 여쭤봤냐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가격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가를 신경 써야 되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를 지탱해야 되는 오펙 국가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입장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감산과 증산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의견을 주신다면. 그 우리나라는 일단 기름이 안 나니까 그렇죠. 당연히 감산보다는 그 증산 또는 현상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죠. 그리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랑 불황 두 개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동시에 오고 있잖아요.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좁아져 있고 만약에 실리콘밸리 그 은행 파산이 아니었으면 3월에 그 연준에서 빅스텝을 가서 우리가 되게 난감했을 거란 말이죠. 그나마 지금 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감산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홍성희 기자도 그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하는 몫을 보니까 전체 그 116만 배럴 중에서 한 50만 배럴 역시나 이제 감산폭은 가장 컸는데 또 러시아도 오펙 플러스에 포함이 되죠. 대부분 보니까 이제 미국과 살짝 관계가 안 좋거나 정말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나라들인데 이게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펙 체제는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그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하던 요소였죠. 그러니까 달러화를 지탱해주던 왜냐하면 석유를 무조건 그 미국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달러화의 지지 기반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갈수록 그 탈동조화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중국이 천연가스를 6만 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걸 위안화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좀 시사하는 바는 크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내에서도 사우디와 그 아랍에미리트 간의 갈등이 좀 커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좀 이런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지 않나. 사우디가 그 석유 결제에 대해서 지금 달러로만 결제를 하는 걸로 미국과 과거에 협정을 맺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좀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고, 사실 달러의 근데 가치라는 거는 미국의 그 금리 조정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니까 사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라든지 더 유리한 통화로 결제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달러로만 결제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빈살만 지금 왕세자가 지금 뭐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제는 단순히 기름만 팔지 않고 산업을 네. 일으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름의 시대가 끝나가는 게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뭐 이제 결제 수단이라도 좀 더 자국에 유리하게 좀 가져가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나라들이야 원래 미국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왜 돌아섰을까 이런 걸 좀 하나 네. 또 봤을 때, 물론 뭐 네옴시티나 이런 지금 산업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그러니까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셰일가스 발견 이후로 좀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네. 뭐 예전에는 가장 많은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중국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고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경제 공동체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그거는 서로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중에 또 서로의 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겁니다만, 현재는 진영이 미국과 중국. 근데 중국 쪽으로 이제 붙는 진영들이 좀 더 힘이 세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 특히 이제 G7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좀 제재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걸 놓지 않았습니까? 아마 배럴당 60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과연 이게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 가스 수출 대금, 원유 수출 대금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느냐? 근데 또 반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제 에너지 기구 통계상으로는 네.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지난 2월에 116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네. 이게 그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기구의 공식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은 러시아가 이제 유럽의 수출이 좀 줄면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러시아산 석유를 싸게 산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통계가 나온 걸까 하는 뭐 개인적인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네. 그 유로스탯이라는 그 유럽 그 통계 사이트를 보면 네. 그 이제 EU 전체에서 원유 수입 비중이 원래 작년 연초에 1월에 러시아 31%, 미국이 13%요 정도였는데, 이제 작년 말 12월에 보면 미국이 18%, 러시아 4%. 네. 미국이 소폭 늘고 러시아는 크게 줄었죠. 여기서는 변화가 있었는데 EU 시장만 국한해놓고 보면 이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중국이 그 홍성희 기자 얘기한 대로 중국이 석유 소비가 늘고 리오프닝이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대체할 만한 시장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일본이 조금 더 비싸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석유 가격 상한제를 넘어서는 값을 주고 러시아산 뭐 원유를 사갔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하여튼 참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도 봐야 될 텐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도 엄청나게 이제 가스가 나는 나라니까 뭐 셰일가스 증산을 한다라든지, 뭐 환경 때문에 규제했던 시추를 조금 더 풀어준다라든지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급할 때는 전략 비축유도 막 방출하고 막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이것도 한번 내다볼까요? 단기적인 것과 성민주 장기적인 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죠. 어제도 시장에서 그 WTI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뛰었으니까 $80 넘게. 네. 근데 이제 이 감산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한 몇 달을 봤을 때 깜짝 감산을 할 정도로 급할 때는 과거에도 보면 유가가 장기적으로 오르진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악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악관이 좀 톤다운을 해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큰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감사는 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 국가와 그 서로 외교적인 문제 이걸로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왜 지난해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말에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200만 배럴만큼 감산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상 체크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한 50만 배럴밖에 안 주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고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사실 선진국들도 다 이해관계 다를 거 아니에요. 특히 조금 나이지리아처럼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재정을 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 그 해 짠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보다 석유 판매량을 줄인다면은 그 나라가 흔들리는 문제잖아요. 이런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표한 만큼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그렇다면은 유가가 뭐 엄청 출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좀 지켜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감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이제 증산은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막 하루에 뭐 10만 배럴, 뭐 30만 배럴 이렇게 찔끔찔끔 여러 차례 계단식으로 증산을 하고 감산을 할 때 막 200만 배럴, 116만 배럴 막 이렇게 팍팍 감산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도 줄이는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공급이 너무 많이 줄면 가격이 많이 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 넘어섰는데 또 이렇다 보니까 올해 뭐 한 $90대, 내년에는 $100대 가는 이런 전망들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만 기자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경제가 살아나다 보면은 석유 수요도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안 심리도 깔려서 뭐 오를 때 정말 순식간에 막 오르는 거를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 차례. 근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도 뭐 $100까지 찍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유지될까는 저는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는 게 그 어쨌든 산유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면 뭐 친환경 그다음에 탈석유 이런 움직임이 어쨌든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기름값이 오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또 인위적으로 또 증산을 하는 뭐 이런 움직임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연히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물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오전 8시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3월 데이터를 보니까 4.2%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3이었고 전월이 4.8이었는데 4.2면 이제 많이 안정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6%대 상승률 봤던 시절보다는 좀 진정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반대로 유가가 튀어오른다면 이것도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가가 오르면 일단 당장 뭐 휘발유, 경유 이런 연료비가 오르기도 하고 줄줄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그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이제 보류를 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 사실 그 기자들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런 보류 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그 연료비가 오르면 그 전기요금 단가가 더 인상돼서 한전의 예상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유류비가 오르면 당연히 또 간접 비용이 오르니까 한 2-3달 뒤에는 이게 물가에 영향을 또 간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물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7988님이 이거 오늘 정답 5글자 땡땡땡이션 보내주셨고요. 나 때는 말이야 1,000원만 있어도 만난 군것질을 했는데 현재는 1,000원의 가치가 종이장이네요. 요즘에 진짜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한 장도 줄 수가 없어요. 괜히 되게 없는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물가 상승률 참. 저는 애들한테 요즘 심부름 시키면서 300원씩 용돈은 5살이거든요. 주고 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용돈으로? 그거는 이제 일종의 수수료 용돈 개념이니까. 그 주변에서 다 너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애들 반응은 어떤가요? 잘 모르죠 아직. 3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엄마가 경제 기자라서. 적응해라 이렇게 하고 독하다고 막. 그 11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3.5%로 조금 이제 동결은 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번 금통이 또 뭐 물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유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조심스럽게 내다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계속 그 미국 연준의 결정을 따라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래도 3월에 올리긴 했지만 우리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 게 그 빅스텝이 아니었잖아요. 3월에 다행히.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어떤 분들한테는 좀 나쁜 소식이지만 그 한국에는 희소식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좀 동결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홍성우 금리 기자. 이제 유가 이 사태가 터지기 전이긴 하지만 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분석도 많았잖아요. 지난 3월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부담이 우리가 그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는 거에 대한 한국은행의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네. 이번에도 동결에 대한 전망도 꽤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로 고유가가 좀 안 와야 되는 게 진짜 이게 기름값이 계속 비싸지면 환율도 오르고 이제 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한국은행에서는 이 점은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은행도 당연히 주시하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률 이게 5글자. 이거 오늘 퀴즈 정답이어서 언급을 못 하겠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오늘의 이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고 있는데 2995님도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대호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제가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헤헤 이렇게 해주셨는데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시니까 그럼 저희가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우리 2995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진짜 인공지능 이야기가 어느 자리에서든 빠지지를 않습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무섭기도 하고요. 챗 GPT가 써와 올린 AI 시대의 명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세 분의 기자님들 자기 고백할 시간을 드릴게요. AI 활용해서 기사를 써보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이쪽 분야를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창기 이제 챗 GPT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을 때 뒤집어졌을 때 예. 그 이제 좀 기사를 어떻게 좀 재밌게 써볼까 고민을 하다가 예. 아예 이제 얘한테 기사를 다 맡겨보자. 그래서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좀 질문 방법도 조금 그때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기사는 조금 그러니까 그 뭐 이런 기반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클로징으로 지금까지 챗 GPT였습니다라고 하고 끝낼 뭐 이렇게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약간 실패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챗 GPT를 활용해서 쓴 책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챗 GPT와 함께 공저했다. 거기는 그 친구한테 인쇄 안 줘도 되는 막. 근데 이게 앞에서 조정현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질문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질문이. 뭐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해야 된다. 혹시 좀 팁을 주실 수 있다면요.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뭐 제가 뭐 오늘 뭐 점심에 뭘 먹을지 추천해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너무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도 사실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 그 언어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뭐 내가 오늘 뭐 어떤 상황이고 어제 술을 마셨고 뭐 이런 거를 해서 누구와 어떤 자리를 갈 건데 어떤 분위기에 이런 거를 추천을 해줘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거에 맞는 예제도 훌륭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그거를 챗 GPT가 이게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딱 내놓는 뭐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요게 약간 좋지 않은 사례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짜 화제가 많이 됐는데 교황이 혹시 그 명품 패딩 옷 입고 있는 거 사진 보셨어요?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어디 뭐 화보집을 찍으셨나? 교황이 그럴 리는 없고. 근데 이것도 AI가 그린 거였고 또 얼마 전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가짜 사진을
유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혹시 기자님들은 뭐 낚이거나 좀 악용하는 사례를 봤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 사례는 아니지만 홍성일 기자, 아무래도 노동 분야 주재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면접도 하고 심지어는 인성평가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인성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인 건데 사람의. 근데 거기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 지원자 같은 경우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진짜 기분 나쁘겠네요. 네. 내가 로봇한테 인성평가를 받아갖고 떨어지면은 정말. 네. 근데 그런 지원자들이 그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를 듣기 위해서 이제 채용한 기관에 네. 문의를 했을 때 채용 기관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당신이 어떤 점에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불만을 좀 표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채용 공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네. 최근에 다른 그 사례기는 한데 기업들도 보면 그 이제 챗 GPT로 보고서를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만약에 직원이 거기에 입력값으로 자기 회사의 좀 기밀이라거나 신사업에 대해서 좀 누설을 할까봐 그 내부망에서 아예 그 입력을 막는 GTP 차단을 챗 GPT 차단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챗 GPT를 활용할 때 뭐 이렇게 외부망을 통해서 활용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회사들도 있고 기업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챗 GPT를 활용을 해서 뭐라 해야 될까? 프로그래밍 하는 코드를 짜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거기에 입력한 데이터가 오픈 AI 측의 어떤 실수, 오류로 인해서 타인에게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또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합성 콘텐츠, 가짜 뉴스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개개인들이 일탈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써볼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이제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법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뭐 윤리 규정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뭐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막아야 되냐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좀 하나만한 얘기를 뭐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교육해야 되고 결국 누가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 그냥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뭐 해킹 시연 같은 것도 이제 전문가들이랑 네. 화이트 해커들이랑 한번 해봤는데 엄청나게 이게 이제 뭐 아주 지금 현재 해킹 프로그램을 코딩을 엄청 뚝딱 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낸다 이런 건 아니어도 그냥 일단은 뭐 취약점 같은 거 찾아내는 건 엄청 잘 찾아내서 뭐 카메라 같은 보안 카메라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은 다 해킹이 가능한 수준을 자기들이 다 찾아내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한 5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걸 갖다가 뭐 사람이 이용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해킹이나 코딩 지식이 있다면 이제 끌어다가 쓸 수 있고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뭐 오픈 AI 측에서는 이게 못하게 막기는 하지만 계속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고 저런 식으로 시도해보고 이렇게 좀 해서 계속 이 허점을 찾아내는 게 이제 계속 뒤에 늦춰지고 있어갖고 좀 그런 부분은 좀 그 막을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도 관련해서 한번 이제 입장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장애인이나 뭐 이주민 여성에 대한 이제 차별이 인공지능에서 발생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어떤 뭐냐면은 결국 A라는 게 현실을 학습한 거잖아요. 예. 근데 현실에 차별이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차별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좀 개선이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인권적인 원칙 뭐 이런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주고받으니까 나는 현실을 배운 건데 네. 왜 나한텐 그 말 쓰지 말라고 해?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것처럼.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또 우리가 가릴 건 가려야 되겠고 해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뭐 불법성이 있거나
비윤리적인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다 이게 차단하도록 해놨다고는 하는데 이게 참 제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물론 항상 기술이 제도보다는 앞서가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제도적으로 참 따라갈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유럽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만들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과된 건 아닌데 2021년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뭐 인증 이 상품 같은 거 유통시킬 때 인증을 받잖아요. 안전 네. 인증을.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제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위험성을 평가하는 이제 사실 기술과 기준이 동시에 이제 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인증을 해주려면은. 근데 이제 머신러닝의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실 그 규제가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기술의 발전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이 그 규제조차도 사실 기술의 이 머신러닝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있거든요. 네. 좀 이 규제에 대한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아예 그냥 생각을 좀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진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그 이과의 시간 이후에 다시 문과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항상 개발을 하면은 그 뒤에는 뭔가 또 이제 따라 붙어서 네. 제도적으로나 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그런 좀 인터넷상에 웃긴 영상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어디 로그인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때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그 창에 네.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로봇 팔이 자기가 화면을 터치하는 거예요.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를. 로봇이 아닙니다를 터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은 또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각국에서는 뭐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같이 좀 따라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제도적인 게 또 많이 생길수록 기술의 발전을 또 저해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AI 채용 관련해서 취재를 할 때 네. 그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어떤 그 회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과연 채용상의 차별이 없는지 너네가 어떻게 확인을 했으며 또 네. 그걸 어떻게 이용자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또 영업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그래요? 또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검증해야지만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데 그 알고리즘이 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알고리즘이 뭐길래 그 항상 예전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기업들 사례 보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 뭐 뉴스 편집을 어떻게 하는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도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방패막이 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약간 기술 뒤에 숨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번에 GPT-4 공개할 때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오픈 소스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유료화되고 이러면서 네.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뭐 어디서 도대체 뭘 얼마나 학습한 건지도 다 지금 이제 영업 비밀이라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이게 좀 심해질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네, 기업들이 이런 이제 개발하려는 경쟁 상황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좀 윤리 원칙을 기업들한테 강요를 한다고 해도 그 윤리라는 개념이 기업마다 나라마다 뭐 이렇게 다 다른 상황이어서 뭐 지금도 뭐 얼마 전에 뭐 그 서약문도 좀 나왔잖아요. 뭐 6개월 동안 뭐 갑자기 개발을 좀 중단하자 뭐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럼 중단한 사이에 뭐 너희가 개발하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비영리 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윤리적인 걸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 CEO, CTO들도 그렇고 오히려 정부가 AI를 규제를 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겠고. 근데 주목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중소업체들도 이른바 여러 가지 엔진을 활용을 해서 AI 툴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시 영역에 있지 않은 업체들도 우후죽순 많이 생겨날 수가 맞아요.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제로 당하셨었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를 카피한 그 소리에 속으신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님 둘 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그 목소리를 따다가 뭐 변조를 했는지 어떻게 입혀가지고 속였던 거죠. 그게 한 50단어 정도만 목소리가 샘플이 있으면 네. 그게 예, 목소리뿐만 아니고 뭐 톤도 있고 다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말투라든가 말투까지. 예,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카피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네. 그 부모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이건 대호야 영락없이 네 목소리였다. 안 속였어. 근데 이게 나아가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얼굴까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과 분명히 영상 통화를 하면서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나를 누군가가 속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네요. 이게 좀 뭐랄까 그 국경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사실 그동안에 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도 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범죄도 문제지만 사실 저는 일자리 일자리.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 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50년일 때 뭐 이런 걸 한번 문구를 이제 챗 GPT로 이렇게 시험 삼아서 꼽아봤는데 너무 잘 뽑은 거예요. 그래서 KBS 50주년 문구. 50년에 그거를 뭐 여태까지 시청자와 함께했고 앞으로 100년을 더 나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네. 감동 50년, 약속 100년.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야, 너무 약간 좋다. 예,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카피 같은 것도 정말 이제 수준이 그냥 일반 카피라이터들이 몇 주 싸매고 고민하는 걸 한 1분 만에 저희들은 제목을 많이 의뢰하는 편이네요. 네, 제목 그렇죠. 뽑는 게 진짜 네. 진짜 고민인데 네. 네가 완 센스잖아요. 제목 사실.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노력은 하지 않고 AI를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더 앞서가고 더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원탁이 기자들 KBS 조정인, 성민수, 홍성희 기자 함께 했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시 후에 뉴스 잠시 듣고요. 창업 플랫폼 창톡 노승욱 대표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 숫자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과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거 유익하거든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